안녕하십니까, 체커스의 라스카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요네즈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지금 2021년 F1 시즌이 한참입니다. 지금 원래대로라면 올해 새 F1 그 머신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올해부터 새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었죠. 자,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번 해까지는 이제 작년 규정을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2022년부터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영국 그랑프리에서 실제로 이 2022년에 나올 머신 가이드를 공개를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 레이스 하기 전에 네네. 세차를 대중들한테 공개를 했죠. 네네. 그러면은 다른 모든 팀들이 다 그렇게 나오는 걸까요? 일단 그거는 말 그대로 FI가 보여주는 그냥 가이드라인인 거고 아마 이제 팀별로 그 가이드북을 해석을 하는 게 좀 다 다를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론트윙이나 리어윙의 형태도 좀 달라질 거고, 특히나 요즘은 이제 사이드포드 뒤쪽에 어떤 영역을 얼마나 작게 만들 것인가, 컴팩트하게 만들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도 좀 해석이 달라지긴 할 텐데 그래도 큰 틀에서는 아마 거의 비슷할 것 같긴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2021년 레이스카와 2022년 레이스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크게 두 가지가 달라지는데, 하나는 에어로다이나믹 파츠, 그 다음에 타이어입니다. 그렇죠. 먼저 에어로다이나믹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면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일단은 뭐 지금 사진을 지금 보고 계시겠지만 프론트윙 모양이 일단 가장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에어로 파츠 부분에서 어떤 변화들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 가장 이 에어로 파츠의 가장 특징적인 다른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굉장히 단순해졌어요. 그 뭐 예를 들어서 윙 끝, 그 프론트 윙 끝이라던가 리어윙 끝 부분도 그렇고, 원래는 이제 여기 카나드나 윙렛 같은 게 좀 많이 달려 있었고, 이제 리어윙도 엔드 플레이트라는 이 부분에 좀 복잡한 형태들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제 되게 리어윙 같은 경우는 끝 부분이 완만하게 처리됐고 프론팅도 되게 단순하게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운포스하고 굉장히 연관이 깊은 부분인데, 이렇게 단순하게 변했다라는 거는 아마 다운포스에도 좀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노즈콘과 프론트 윙이 완전히 붙은 거가 좀 특징인데요. 이 저런 스타일이 예전에도 있지 않았나요? 80년대, 90년대까지는 저렇게 붙어 있었어요, 서로가.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좀 떨어지기 시작했죠, 저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떨어진 형태들을 사용하고 있죠. 저 파츠들이 언제쯤 이렇게 지금 2021년처럼 떨어져 있었을까요? 꽤 오래됐어요. 한 94년 무렵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당시 이제 그 슈마어가 탔던 베네통이 그렇게 이제 디자인을 좀 바꿨죠. 그때는 꽤 혁신적이었는데, 존 버나드라는 디자이너가 이제 노즈하고 윙 사이에 간격을 뒀는데, 그 사람 생각은 이제 이렇게 간격을 두면 공기가 더 많이 들어오니까 바닥 쪽으로 공기가 많이 들어가서 다운포스가 더 많이 생길 거다 라는 이론이었어요. 근데 아마 이번 시즌도 바닥 쪽의 변화가 좀 많을 것 같긴 해요. 그만큼 바닥이 중요하니까 이건 좀 뒤에서 계속 얘기를 할게요. 네, 일단은 측면 부분에도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측면 뒤에 보면은 타이어 위에 이제 윙이 나와 있고, 사이드 포드 앞으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자, 이전 2021년과 비교하면 왜 저렇게 바뀐 걸까요? 일단은 타이어에 관련된 이야기는 뒤로 좀 넘기고, 측면 부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던 게 아주 정확하게 본 건데, 그 옆에 이제 그 사이드 포드라고 불룩하게 돼 있는 그 부분 앞쪽에 보면 칸막이가 있었어요. 원래 이게 이제 바지보드라고 하는 건데, 차량 측면으로 지나가는 공기를 정리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차체에서 공기가 떨어져 나가는 거를 줄이는 목적으로 이걸 이제 가이드를 주는 거죠. 그 차체에 공기가 떨어져 나가면 이제 공기의 저항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항이 줄어든다라는 게 레이스카 입장에서 완전히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특히나 레이스카, 만약에 우리가 사는 이 환경이 진공 상태라면은 뭐 저항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일이겠지만은, 우리가 사는 환경이 또 그렇진 않잖아요. 항상 공기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항상 이 빨리 달리는 고속으로 물체가 이렇게 달릴 때는 항상 여기에 공기가 따라서 흐르는데,
이게 이제 어느 환경이 되면 이제 공기하고 물체 사이에 어떤 간격이 생겨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진공 상태가 아닌 경우는 공기는 항상 빈틈으로 계속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체하고 이 흐르는 어떤 공기 사이에 틈이 생기면 그쪽으로 공기가 파고들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서 뭐 그냥 제대로 그냥 착 달라붙으면 다행인데 거기서 계속 와류를 일으켜요 이게.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로 유동박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동박리 현상이 일어나면 저항도 저항인데 특히나 이제 차 뒤로 가는 이 공기 흐름에도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을 주죠. 이제 그런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사실 에어로 파츠를 장착하는 건데 이 에어로 파츠를 오히려 장착하지 않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었는데 굳이 이렇게 에어로 파츠를 제거하는 쪽으로 규정이 바뀌는 이유는 뭔가 있을까요? 일단 더티 에어를 좀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더티 에어라 그러면은 이제 배기가스 때문에 좀 더워진 공기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것도 사실 일종이긴 해요. 더티 에어라는 거 일종이긴 한데 물론 이제 그것도 사실은 이제 차가 예를 들어서 뒤에서 바짝 붙어 따라갈 때 배기가스의 그 뜨거운 열과 그 오염 물질들이 이 뒤에 따라오는 차 흡기구로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출력도 떨어지고 특히나 이제 공기 밀도가 온도 때문에 낮아지니까 이제 연료 혼합비도 달라지겠고 뭐 출력도 떨어지겠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근데 이게 에어로 파츠랑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작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FI가 얘기하는 더티 에어의 개념은 조금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더티 에어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유동박리가 일어나면서 이제 차체 주변의 공기들이 어지럽혀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달리는 차는 문제가 안 돼요, 사실은. 본인은 문제가 안 되는데 뒤에서 따라오거나 특히나 옆에서 추월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나도 깨끗한 흐름의 공기를 맞아야 정상적인 다운포스가 나오는데 이 흐트러진 공기를 맞다 보면 이제 내가 원하는 다운포스를 못 얻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되고 특히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프론트 그립이 안 나오는 상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추월이 굉장히 힘들겠죠. 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나간다고 해도. 그러면은 이제 추월이 힘들어지는데 네. 이러면은 이제 슬립스트림 상태에서 이제 간격이 더 좁아지는 건 아닌가요? 슬립스트림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유동박리하고 거의 좀 조금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이게 공기가 이제 비어 있는 쪽으로 쑥 빨려 들어가는 그런 현상인데 투어링카나 뭐 GT카 같은 경우에는 포뮬러 1카보다 좀 에어로파츠가 적기도 하고 그런데 포뮬러 1카는 상대적으로 에어로파츠가 많단 말이에요. 이게 특히나 이제 타이어가 외부로 이제 드러나 있잖아요. 게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다운포스를 좀 더 만들려고 다양한 에어로파츠들을 쓰기 시작하면서 슬립스트림, 그러니까 포뮬러 1에서의 슬립스트림은 GT카나 투어링카의 개념하고 조금 더 달라요. 그 공기가 자체 뒤쪽에서도 굉장히 어지러운 상태인 거죠. 이 상태에서 추월을 하려고 하니까 그립이 없는 상태에서 추월을 하려고 하니 이제 정상적으로 어떤 내가 원하는 추월 스피드도 안 나오고 추월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더 많은 추월을 위해서 에어로 파츠를 빼는 쪽으로 규정이 바뀌는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예산이랑도 관련된 좀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에어로 파츠 개발할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흔히 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돈을 들여가지고 타이어를 바꾸면 한 1초가 줄어드는데 에어로 파츠를 개발하면 0.1초밖에 못 줄인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에어로 파츠는 개발 비용 대비 효과가 사실 크진 않아요. 근데 돈이 많으면 내가 0.1초라도 줄여가지고 상대 팀을 이길 수 있으니까 그걸 투자를 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좀 돈이 없는 팀들은 이 에어로파츠 개발을 제때 못하는 거죠. 그러면 올해 여기 머물면 내년에도 돈이 없으니까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지속되다 보면 뭐 최근에도 그런 현상이 있지만 메르세데스 벤츠가 계속 우승하고 아니면 레드불이 계속 우승하고 아니 페라리가 우승하고 나머지 팀들에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레이스 자체가 쭈그러들어요. 형태가 맨날 이기는 사람만 이기고 보는 사람은 지겨우니까 이제 레이스 흥행 자체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FIA가 제일 걱정하는 건 F1의 이런 어떤 흥행 볼륨 이게 줄어드는 걸 가장 걱정하는 건데 그래서 에어로파츠를 지금 예전보다 많이 덜어내는 것도 다른 팀들한테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도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에어로파츠 쪽을 보면 이제 바닥 쪽의 변화도 좀 큰데요. 네, 이 바닥 쪽은 어떻게 바뀌는 거죠? 그 벤투리가
혹시 아세요? 벤트리. 벤투리가요? 예, 사진에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여기 보면 이제 바닥이 아주 그 바닥과 거의 달라붙어 있는 면이 있고 또 싹 이렇게 위로 이제 치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고 한데 사진을 보는 것처럼 이제 공기는 원래 좁은 곳을 통과할 때는 유속이 굉장히 빨라져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뒤로 가면서 퍼지면서 이제 공기를 끌어당겨가지고 빨리 흐르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데 이 효과가 포뮬러 1카의 바닥에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벤투리간이 1970년대에도 있었잖아요. 네네. 네, 그라운드 이펙트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때도 같은 방식으로 다운포스를 키운 건가요? 맞아요. 그 로터스가 처음에 이제 이 방식을 저기 미국에 있는 어떤 이름도 없었던 샤파렐이라는 그 사람이 개발한 레이스카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측면을 이제 고무 스커트로 막아가지고 완전히 여기는 외부로 해서 공기가 유입도 없고 누출도 없게끔 만든 다음에 바닥을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이제 벤투리관처럼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단면으로 잘라보면 비행기 날개를 뒤집어 놓는 것 같은 거죠. 에어로포일을 뒤집어 놓는 것 같은 단면적이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좀 부수적인 효과가 있냐 그러면 디퓨저를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지 않아도 돼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다운포스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로터스는 사실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그 팀이 옛날부터도 이제 자본이 많은 팀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예산으로 강력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에스턴 마틴의 발키리와 좀 비슷한 그런 디자인인데 사진을 보면 바닥이 이렇게 뻥 뚫려져 있고 디퓨저는 안 보이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차가 아드리안유 디자인인 건가요? 그러면 레드불 그 어떤 천재 엔지니어가 있어요. 아드리안 유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발키리를 이제 디자인을 맡아서 했었는데 그 심리적인 관점에서의 디자인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공학적인 관점에서 디자인을 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개념, 그러니까 벤트리 튜브를 이용해가지고 그라운드 이펙트를 유도하는 그 개념이 바닥에 설계가 돼 있죠. 그러니까 아드리안 유이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많은 다운포스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역시나 그라운드 이펙트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란투리스모에 잠깐 나왔던 레드불 X 2010인가 하는 컨셉트카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레이스카 컨셉인데 그것도 거기에는 뭐가 달려있었냐 그러면 이제 고든 머레이가 디자인했었던 펜카의 어떤 기술, 그러니까 뒤에 펜이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드리안 뉴이라면 아마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될지 현재 있는 디자이너 중에서는 가장 잘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에어로다이나믹 이야기는 이제 해도 이제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에어로다이나믹 디자인만큼 눈에 띄는 게 바로 타이어 디자인입니다. 타이어가 좀 더 커 보이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타이어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타이어 사이즈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단은 지금 13인치 휠용 타이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 18인치 휠용 타이어로 바뀌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사이드홀이 되게 얇아지. 타이어 직경은 그대로인데 타이어 사이드홀이 얇아지면은 이 흔히 숄더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단면하고 요 사이드홀이 만나는 요 지점 형태가 변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전 타이어는 약간 볼록한 형태였다 그러면 지금 이제 거의 사각형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옛날 타이어는 실제로 벌룬 타이어라고 그랬어요. 풍선 타이어. 그리고 형태가 그렇게 바뀌는 거죠. 타이어 형태가 달라지면 그러면 어떤 점이 레이스에서 달라질까요? 일단 승차감이 달라져요. 조금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타는 승차감 개념하고 조금 다르긴 해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좀 비슷한 게 드라이버의 피로도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드홀이 얇으면은 아무래도 이 충격을 잘 흡수를 못 해주니까 예전만큼 흡수를 못 할 테니까 아마 드라이버는 체력적으로 부담이 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타이어 온도 조절도 예전보다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스포츠 타이어 써보면 알잖아요. 사이드홀이 단단하면 안 무너지잖아요, 쉽게. 일반적인 어떤 레이스 스포츠 드라이빙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레이스 같은 경우는 타이어 온도를 올려야 되는데 이 사이드홀이 찌그러지질 않으니까 온도가 좀 쉽게 오르진 않는 거죠. 타이어가 찌그러지는 것하고 그리고 온도 조절의 연관성이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고무공 하나 있잖아요. 고무공을 따뜻하게 만들려면 탄력을 주기 위해서 고무공을 따뜻하게 만들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고무공을 따뜻하게 손에 쥐고 있다가 이 외부 온도를 올리면 고무공의 탄성이 올라가요. 근데
이거보다 더 강한 탄성을 주려면 고무공을 계속 찌그러뜨렸다가 폈다를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요. 이게. 그러니까 또다시 탄성이 좋아지고 그립이 확 생기는 거죠. 이게 타이어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보면 돼요.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대부분 고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사이드홀이 얇으니까 찌그러지질 않으니 이 심부 온도가 오르질 않는 거죠. 안에 있는 어떤 그 기체들이나 이런 것들의 온도가 오르질 않는 거죠. 르망이나 이제 포뮬러 E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18인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 차들이 지금 당장 똑같은 트랙에 놓고 달리게 하면 르망 LMP 원카나 이런 거는 포뮬러 원카를 못 따라가요. 네. 그리고 특히나 타이어 온도 컨트롤이 F1만큼 자유롭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립의 차이로 바뀌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레이스는 기본적으로 타이어 그립을 내가 얼마만큼 많이 만들고 얼마만큼 오래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확연히 갈라지는데, 어쨌든 지금 18인치를 쓰고 있는 르망과 13인치용 타이어를 쓰고 있는 포뮬러1을 같은 서킷에 놓고 달리게 하면 차이는 극명하게 나죠. 그러면은 이번 시즌과 다음 시즌 F1 카를 좀 비교하면 다음 시즌 차량이 조금 더 느릴 수 있다는 뜻이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직 뭐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한 3.5초, 3초 정도 차이가 난다고요. 굳이 그러면은 이렇게 13인치에서 18인치로 한 번에 이렇게 확 커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타이어 회사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13인치 휠용 타이어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13인치 휠을 쓰는 차가 거의 없죠 시중에는. 근데 포뮬러1은 막대한 돈을 들여야 되는데 13인치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얻은 어떤 데이터나 개발 노하우들이 양산으로 적용되기가 좀 힘들어요. 데이터 이전이. 그래서 미쉐린도 항상 했던 얘기가, 미쉐린 언제 들어올래? 라고 물어보면 미쉐린은 포뮬러1에 가고는 싶은데 18인치 타이어를 도입을 하던지. 타이어 회사는 굉장히 좋아하죠. 왜냐하면은 지금 일반적인 타이어들이 대체로 17인치, 18인치, 뭐 많게는 19, 20까지 세단들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13인치 휠은 경차도 안 쓴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포뮬러1 타이어를 개발하려고 예산을 막대하게 썼는데 그게 타이어가 13인치니까 양산 데이터로 이전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인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예전에 미쉐린도 F1을 언제 다시 할 수 있느냐, 언제 올 생각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미쉐린이 항상 내걸었던 조건이 18인치 휠 타이어를 쓸 것, 그 다음에 경쟁 시스템을 도입을 할 것, 이었는데 어쨌든 피렐리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팀들한테는 되게 귀찮은 상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타이어 하나만 바뀌어도 서스펜션도 달라져야 되고, 특히나 에어로다이나믹, 그러니까 아까 이제 잠깐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타이어 위에 이제 윙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이런 문제들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팀한테 약간의 배려를 하기 위한 어떤 슬롯을 열어준 건데, 어쨌든 서스펜션 셋업부터 뭐 댐퍼, 그다음에 에어로다이나믹까지 모든 조건이 다 달라져요. 그리고 이 서스펜션, 특히나 이 구조가 달라지면은 차의 하드포인트 설계도 예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물론 이제 처음부터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이전의 차시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뭐 적게는 한 10년 이상 노하우 데이터를 쌓아놨는데 그 데이터가 타이어 하나 바꿈으로 인해서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팀들이 좀 싫어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2022년 F1 레이스는 완전 백지화로 초기화된 거랑 거의 비슷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죠. 그러면은 지금 하위권에 있는 팀들도 좀 우승할 기회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요? 없진 않아요. 가능성이 없진 않은데 아마 제가 예상하건대는 그 가능성이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팀마다 어쨌든 예산을 쓸 수 있는 규모도 다르고, 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없던 예산이 생기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게 인력인데, 고급 인력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팀들은 어쨌든 빅팀들이란 말이에요. 그 빅팀들이 어쨌든 좋은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가령 메르세스나 레드불이나 이런 팀들이 갑자기 하위권으로 폭락하는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아마 기대를 한다 그러면 지금 조금 주춤하고 있는 페라리라던가 맥라렌, 그 다음에 알피는 이제 제조사 팀이다 보니까 분명히 잘 해야 되는데 지금은 생각보다 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팀들이 갑자기 챔피언 경쟁에 뛰어드는 수준까지 올라오는 건 가능하겠죠. 근데
밑바닥에 있는 하스 같은 팀들이 갑자기 막 상위권 올라가거나 이런 일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네. 그래도 이게 규정이 한번 이렇게 싹 갈아엎어지면 약간 신데렐라 같이 1990년대 윌리엄스 팀 같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좋긴 하겠죠. 뭐 브론지피 같은 팀들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F1을 보는 재미는 더 크긴 하겠죠. 근데 기대는 크게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2022년 F1 레이스가 어떻게 바뀔지에서 대략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일단 파워 유닛은 그대로 가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파워 유닛은 그대로 가고 외관의 변화와 그리고 에어로다이나믹 변화 그리고 타이어 변화가 대부분이다. 맞아요. 네, 이 정도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거는 약간 가이드라인적인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는 팀마다 좀 다른 차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뭐 새로운 규정이 나올 때마다 아마 아까 얘기하셨던 그 신데렐라 같은 팀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물어봤던 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규정이 나오면 가끔 그런 팀들이 툭툭 튀어나와요. 아까 얘기했던 브론지피 같은 팀들이 이제 그런 팀들인데 디퓨저 하나를 잘 규정에 어떤 애매한 규정을 해석해가지고 거기서 자기네들만의 디퓨저를 만들어서 이 팀은 거의 2009년에 시즌 초반을 다 쓸어 담았거든요. 9경기를 그냥 싹 쓸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걸 루프홀이라 그러는데 아마 지금 공장에 있는 엔지니어들은 아마 그 규정의 그 어떤 애매한 해석들의 어떤 빈틈을 찾으려고 무던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내년에는 아주 재밌는 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더 빈틈을 빨리 찾아내는지 그렇죠. 이런 것도 지켜보는 것도 내년 시즌 시작할 때 하나의 재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F1 어떻게 될지 같이 한번 보시면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